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 정부가 요구해 왔다고 알려지는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 정보 보안 강화 대책만 일단 담길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소식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이후에 34개월 만인데 과도하게 멀어지고 있는 입주 지연 그리고 본청약 분양가가 또 크게 오르는 문제 등등 다양한 사전 청약 제도와 관련한 결점들이 부각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서는 작품이 대박이 나도 제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없다 이런 불만들이 꽤 있었는데요. 한 OTT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작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러닝 개런티 방식의 드라마 제작을 시도하기로 했나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은영, 손석우, 김치형 세 분의 전직 기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직 기자입니다. 자, 휴일에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오신 라인 야후와 네. 관한 소식. 야, 이거는 뭐 그냥 조용히 한 IT 업체의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한 소식인 줄 알았더니 거의 한일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일단은 그 네이버가 라인 네네.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의 지분을 일본 측, 그 소프트뱅크 측에 좀 넘겨야 되겠다. 이 자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계속 쓰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네네. 지분 50%를 네이버가 갖고 있으니 네이버 클라우드를 안 쓸 수 없다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분을 좀 줄여라. 이런 게 이제 일본 정부의 요구였고 어디 한국 기업 지분을 줄이라 말라 해 일본 정부가 이제라고 해서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겉모습하고 음. 속사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A홀딩스라는 지배하는 회사가 있고요. 있고, 그 A홀딩스를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A홀딩스의 지분 일부를 음. 뭐 다른 쪽에 넘겨라. 이왕이면 뭐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뭐 예. 이런 의사를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얘기는 국내 여론이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나서서 약간의 유감 표명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 일본 측도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총무성 쪽에서도 우리가 지분을 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가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를 요구한 거지 경영권 관점에서 말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 측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네이버 측하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이버에서 이번 7월 1일까지 일본 이제 총무성 쪽에다가 이 라인야후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조치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저희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라고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는 네이버 측 지분 매각은 없을 거야라는 기사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가을에 이 라인 야후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네네, 11월입니다. 51만 건. 예. 근데 그게 원래는 9월에 터진 문제인데 2달 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들켰다면서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또 몇 건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인 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 약간 일본 총무성 측에서는
이거 자꾸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왜 여기서만 자꾸 이런 게 네, 터지냐. 이러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일본의 모든 개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하는 데이터가 한국의 클라우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약간은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전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기는 불편했을 것 같고 네네. 다만 뭐라고 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네. 명분을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명분은 충분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경도 예전에는 이런 일 하면 굉장히 욕 먹었었는데 이제는 뭐 미국이 틱톡도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도 약간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기업의 자율성에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예. 국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업들에게 뭔가 정부가 강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전반적으로는 그냥 약간 감정을 섞어서 생각을 하면 네. 그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한국 기업이 사실상 그 깃발을 들고 시작했고 한 절반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국민 데이터가 왜 다른 나라한테로 갈 수 있는 이런 위협을 안고 있어야 되냐 네네. 하는 그런 걱정에서 출발한 이른바 한국 기업 죽이기 네. 라는 그림으로도 보일 수는 있으나 근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의주도하게 한 거고 우리가 당하고 있어라고 하기에는 그 라인 그 네이버의 그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하나 있고 이미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사회를 통해서 네네. 그걸 굳이 또 내보내려고 하는 실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분 50대 50에만 전부 초점을 맞춰서 한 주라도 일본에 넘어가면 이게 마치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 장악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사회를 지분으로 통해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이사회를 바꾸기 전까지는 경영권은 이사회를 쥐고 있는 측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이 뭐 3%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지배한다는 거는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 라인 야후의 이사회는 이번에 뭐 신중호 씨가 라인 야후에서 그 이사회에서 쫓겨났다라는 걸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미 이사회 구성 멤버가 전부 신중호 씨 외에 전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 논리로 보면 일본이 이미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쥐고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지분이 한 주가 넘어간들 20주가 넘어간들 또는 안 넘어간들 안 넘어간들 이미 경영권을 라인 야후에서 일본인들이 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이제 A홀딩스는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떠냐라고 보면 거기도 사실 5명 중에 3명은 일본인입니다. 다만 이사회 의장은 네이버 측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네이버가 처음부터 합작을 할 때 경영권보다는 실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더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료만 우리가 받아가자. 그 외에 다른 사업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면 경영권을 몇 년은 일본 측에서 몇 년은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교환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모두 일본 측 인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중에는 네이버가 추천한 네이버 측 인사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만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 모든 걸 휘둘렀다 얘기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겉보기하고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이버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약간 한일전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 언론은 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빨리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이제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팩트는 이미 일본에서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여러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런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어떤 목적이든 이제 지분 그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라는 식의 행정 지도나 압박을 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이상하게 사례인 이례적이기는 거고. 해요. 다만 이거 왜 자꾸 그 사고가 납니까? 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럼 아마존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권고 같은 건 할 수 근데 있겠죠. 저희가 네이버가 주주라서 저희는 그거 못 바꾸는데요? 라고 답을 했으면 야 이거 그럼 뭔가 지배구조를 좀 바꿔야지 이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히 그렇죠. 지분 구조를 왜 운운해 공무원이 아니 그러면은 페이스북 같은 뭐 그런 글로벌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수억 명씩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터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페이스북한테도 예를 들면 지분 뭐 관계 재검토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일 관계의 어떤 특성에서 나온 그라고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건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라인야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기시다 내각이 참 인기가 없는 내각인데 지지율이 최근에 한 7% 정도 올랐대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은 뭔가 한일 관계 일본에서도 이란전 느낌으로 좀 확대되고 네. 있다는 거군요. 예,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시각도 일본 내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이슈인데 이건 어떻게 그럼 진행되는 건지.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네이버의 라인이 네이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좀 얄미운 회사 느낌이 좀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갑자기 국민 기업으로 떠오른 그런 것도 얻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제도 주택 사전 청약제도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사전 청약제도 이게 아픈 손가락 같은 정책인데 참 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린 또 한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축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은 본청약을 말하는 거죠. 착공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이제 본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하는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인데 땅도 안 산 상태에서 2년 전에 그렇죠. 그림만 보고. 본청약은 땅 다 사고 인허가 받아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하는 게 본청약이고, 분양받으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전 청약은 이제 지구 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본청약보다 1, 2년 정도 앞당겨서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7월에 이 사전 청약 제도가 부활했어요. 이유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더 정확히는 속도를 낼 테니까 주택 매입 자제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예. 당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제로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걸 등에 업고 당시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잖아요. 여기에 당시에 이제 투기 억제하겠다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좀 까다롭게 하고 부동산 세금도 높이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를 했던 시기죠. 그래서 주택 매수 심리가 상당히 이상하게 과열됐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뒤늦게 당국이 진단을 내렸던 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 3기 신도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 이것과 함께 부활시킨 게 이제 사전 청약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3기 신도시 조성해서 분당 일산 정도의 이 신도시급의 많은 주택을 공급할 테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집 사려 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하시고요. 본 청약하고 완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당시에 사전 청약 제도가 부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2년 후에나 분양 시작해야 될 곳에다가 네. 저기다 정부가 책임지고 아파트 지을 테니까 네. 정부 믿고 미리 분양 신청하세요. 그렇죠. 그럼 내 집 마련한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택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였죠. 근데 뭐 그 약속을 지켜주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예정과 일정과 약속이 계속 틀어지고 있어요. 네.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공에 하면서 이제 본 청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시 이제 사전 청약이 도입됐던 당시부터 작년 12월까지 이제 공공부문 사전 청약 물량이 99개 단지 52,000 가구 규모였거든요. 이 중에서 실제 본 청약으로 들어간 게 지금까지 집계를 해보면 13개 단지 6,900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채 중에 8채는 본 청약까지 못 간 거죠. 못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 뭐 보상 절차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거나 땅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네. 예. 또 토지 조성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또 여기 발굴이 돼서
전체적인 이제 착공 시점이 늦춰지거나 또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사 시작한다 그러면 각종 민원도 제기를 해서 소송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게 사실 허다하거든요.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전 청약 받아놓고 약속한 본청약 시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돌출된 게 아니라 사전 청약이 사실 이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이제 보금자리 주택에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 역시 그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폐지를 했던 거라고요.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토지 매입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정이구나라는 걸 알면 네. 더 버티고 더 그렇죠. 비싸게 달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하고 그렇게 되는 게 협상이 더 어렵겠죠. 그렇죠. 기존 땅 주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빚어지는 건데 이런 갈등이 사실 이제 본청약까지 가는 시점을 다 늦추고 이런 폐해들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폐지를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도 좀 급하게 짜서 발표한 측면도 있었는데 워낙 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신도시의 주택 공급 효과를 미리 당겨서 좀 보기 위해서 한 번 실패했던 사전 청약 카드를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당시에 꺼내 든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사전 청약제도 부활한다니까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려가 약속 지켜지겠느냐 이게 과연. 그렇죠. 그 우려가 그대로 3년 만에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번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에서도 상당수 물량을 이 사전 청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전 청약해서 당첨된 분들은 요 일정에 맞춰서 이제 내 집 마련이 됐거나 이때 입주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있고 대다수의 지금 사전 청약 단지가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입주할 때까지 어쨌든 다른 곳에 임시로 살고 계셔야 되는데 전세로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또 중도금 계약도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같은 걸 받게 되면 예. 대출이자 계속 감당해야 되잖아요. 가장 문제는 분양가예요. 2021년에 사전 청약 제도가 부활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오르던 시기가 아닌데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공사비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전 사전 청약 제도와 조금 달라진 거는 지난 사전 청약 때부터는 그 사전 청약 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정 분양가만 제시를 하고 본 청약에서 분양가를 확정하는 구조로 바꿨거든요. 그럼 본 청약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 공사비가 폭등한 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한 5억이면 분양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청약한 게 네. 실제로 분양할 때 보니까 막 8억 9억 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 분양가로 내가 요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폭등한 공사비,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이래저래 말 많이 나오고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으니 사전 청약 같은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골자군요. 민간 쪽은 이미 2022년에 의무화를 폐지를 했고요. 근데 이러다가 또 급해지면 다시 정부가 부활시켜서 또 사전 청약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두 번의 실패 사례를 축적을 했는데 설마 또 하겠습니까? 아니, 두 번도 했는데 세 번은 왜 못 하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뭐. 그러니까 다양한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기는 하는데 또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집값은 매일 오르지. 집 공급은 금방은 안 되지. 그러니 이런 아이디어라도 짜갖고 오는 걸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약속을 알겠습니다. 미리 당겨서 한 건데. 기발한 방식이었는데 아무튼 부작용이 많아서 인제는 안 하기로 했다. 네. 자, 다른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소식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뭐 히트를 치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야, 저거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도 대박 났겠는데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돈 받고 팔아서요. 지금 넷플릭스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러닝 개런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물어보면 그런 거 한 푼도 없어요. 네. 라고 답을 다들 하고 있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런 식으로 사가고 끝내는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맞습니다. 이런 방식을 좀 바꿔본다는 거죠. 다른 OTT들은.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니고 애플 TV.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글로벌 OTT 시장에서는 4위 업체니까 굵직한 업체들만 놓고 보면 꼴찌 업체입니다. 애플 TV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들한테는 작품 흥행하면은
성과급을 줄 거야.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줄 거야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할리우드 제작사들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OTT 회사들이 이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게 예. 해당 플랫폼에서만 이제 독점으로 공개하는 이제 콘텐츠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계약 맺을 때 보통의 이제 콘텐츠 계약 맺을 때 다 이런 방식을 좀 취하긴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절 계약.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제작비 전액 다 지원해 주거나 제작비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해줘서 예. 아예 이제 IP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그래서 앞으로 방영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2차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예. 이제 두 번째가 제작비를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수익 나면은 거기서 조금 쉐어해줄게, 분배해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넷플릭스가 이제 이 매절 계약을 완전 업계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기 시작했던 게 2013년부터인데 그때만 해도 좋은 콘텐츠는 다 방송국 가던 시절이었던 거죠. 방송국 말고는 틀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수를 쓴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전 제작도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돈도 이 방송국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서 그런다고 여기로 하더군요. 다 양질의 콘텐츠가 오게 하자라는 전략을 짰던 거고 그게 실제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이 글로벌 OTT 업체들이 다 그 방식을 이제 따르게 됐는데 우리나라 OTT 토종 OTT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 쉐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자본력이 달리니까 우리는 나중에 챙겨줄게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뭐 웨이브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근데 애플 TV도 우리도 성과 배분 방식으로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애플이?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 계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오징어 게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예. 오징어 게임 이제 그때 워낙 흥행을 해서 야 이거 감독도 떼돈 벌고 제작사도 떼돈 벌었겠는데라고 했더니 넷플릭스는 1조 벌었는데 감독한테는 뭐 떨어진 게 달리 없고 제작비 250억 이제 그냥 퉁으로 받은 게 이제 끝인데 그게 제작 원가가 한 230억쯤 들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억 남겼다라는 얘기 이제 들으니까 다들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저작권법 좀 고쳐서 우리도 이 부당한 계약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또 작년에 이제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여름쯤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사들이랑 작가들 이제 그리고 배우들이 이 파업을 벌이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나눠줘, 성공 보수 나눠줘라. 우리도 그 보수 좀 나눠줘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들 이제 업체들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게 뭐 TV에 방영한 거 내지는 뭐 VOD로 판매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집계가 되지만 우리는 네. 월 구독형으로 파는 거라서 딱 요 오징어 게임 하나로 얼마 벌었다 이렇게 산정하기가 어려워라고 우겼던 건데 애플 TV가 이번에 우리는 요렇게 한번 보너스를 줘볼게라는 대책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 보려고 애플 TV 가입해서 유료 결제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거니 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기여하는 거야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산 이른바 인세를 좀 주겠다. 네, 이제 그런 하지만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과연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넷플릭스는 거죠. 하지 말고 애플 TV는 인세 주니까 좋은 제작자들은 애플 TV로 먼저 오세요. 맞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